엄마 여길 왜 이사 와야 돼? 이 오래된 아파트를 이사 오냐고 누가 봐도 비싼 거래요. 여기는 뭐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좋고 비싼 곳이니까. 180억. 잠실 5단지 있었고, 평택에 조그만 오피스텔 2개 있고, 홍대에 건물 있고, 압구정 자가 있어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모님 오시는 날인데, 그분은 여기가 일하러 오는 거잖아요. 딱 안 해놓고 가면 성이 안 차. 벤츠 이사님으로 알고 왔거든요. 네. 벤츠가 정말 많던데 판매하신 게 있으신가요? 맞아요. 저희 아파트 손님이 한 5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 살 때도 막 알아보고 어때요? 살기 어때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 손님으로 오신 분들한테. 이사님 근데 저거는 뭐예요? 아들이랑 딸 거랑 저 올해 목표 매년 하는 뮤지컬들 제 거 보여드리면 부동산 박사하고 있거든요. 4학기째 논문 준비 중이고 그거 뭐 한성 탑5 지키는 거, 술 주 2회만 먹는 거, 현금 3억 모으기.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이걸 하려면 아빠나 저보다는 애들한테 모티브를 줘야 돼서 돈을 모아요. 아빠는 2만 원, 저가 3만 원, 딸이 1만 원, 아들이 5천 원. 1년 되면 한 75만 원 돈 되거든요. 그거 몰아서 1등 주는 거예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애플워치나 뭐 애들이 그런 거 그러네요. 사요. 그래서 딸이 2번 받았고 아들이 1번 받았고 이번이 4년째거든요. 처음에 애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잘 따라했나요? 네, 돈 준다니까. 아, 아 역시. 그전에는 금액이 좀 더 작았어요. 그래서 되려 저거를 짤 때는 나름 되게 진지하게 앉아서 짜요. 너무 쉬운 거는 또 안 되잖아요. 목표를 정합니다. 자기소개를 제대로. 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의 윤매이사라고 하고요. 월보TV 구독자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가셨다고는 하셨는데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주차장 빼고는 하나 불편한 거 없어요. 주차 차단기 그걸 한번 투표를 했는데 전 당연히 찬성했죠. 근데 여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재건축 될 건데 왜 여기다 돈을 쓰냐, 오픈돼 있잖아요. 주민들이 못 돼. 그것만 좀 불편해요. 차단기만 하면 딱 해결될 것 같은데 뭐 여기 싹 인테리어 온 곳에서 집 안에서 사는 데는 불편함 없어요. 제가 원래는 잠실에 살 때 제가 살던 집을 매매하면서 제가 그 집에 전세로 살았었어요. 전세를 그전에 한번 살아봤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전세 세입을 처음 해본 거야. 그래서 그 매수하신 분이 툭 하면 집 보러 온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보러 온다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 내가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였고 자기네가 들어와야 되니 나가라는 거야.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돈 없어 여기 사는 게 아닌데 애들 학교랑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면 이사를 원래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동네에서 다 다니는데 그때 당시 잠실이 전세가 21억 22억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전세를 내가 20억에 들어가느니 사놓은 여기를 그냥 실거주를 하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엄마 여기를 왜 이사 와야 되냐, 잠시 너무 편한데 왜 여기를 이 오래된 아파트를 이사 오냐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늘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때지만 누가 봐도 비싼 걸 해요. 누가 봐도 좋은 거. 근데 여기는 뭐 누가 봐도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다 좋고 비싼 곳이니까. 처음에는 입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집은 제일 높은 데를 하자 그러고 동마다 다 30평대 다 찾았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이 지분율이 제일 높았어. 19.8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30평대들이 보통 14부터 시작을 해요. 실평수, 거주공간, 배당률이. 이게 높다는 건 재건축이 올라가면 평수를 많이 받는다는 거. 같은 30평대지만 지분율 높은 데를 해야 내가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거를 하는 거죠. 같은 30평대라도. 그래서 그때는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이걸 산 거였지. 전세 끼고 이왕 살 거면 하자 이러고 압구정동을 산 거고요. 아파트로는 그만하고 이사를 일로 들어오고 건물을 하자 이렇게 해서 홍대 건물을 한 거였고요. 서울에서 아파트로 돈 벌 일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친한 회장님이 저한테 뭐 얘기하다가 아파트 어디 사야 돼요 회장님? 그때 그분이 음마, 자모, 압구정만 사지 마 그랬어요. 저한테. 비싼 건 아는데 너무 늦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내가 회장님 제가 자모랑 압구정을 가고 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수억 벌겠네 윤지사 저한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세 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음마 안 갖고 있는 게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재건축 하려면 대장주들이고 동네에서 그것들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몸테크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재건축으로 이제 돈 못 번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살면서 이걸 기다리고 하면 또 다를 것 같은데 잠실이나 음마는 워낙 단지도 크고 배가 산으로 가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대구에서 올라간다 치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고 실상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하고 살다 보면 그냥 뭐 내 집이 오르든 내리든
재건축이 진행이 빠르든 늦든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이게 인프라가 형성되고 올라가면 이게 어느새 뭐 20억이 됐네, 30억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라 시간이 문제지 당연히 될 거란 건 저 또한 바깥에서 보는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되게 빨라요. 갤러리아 팰리스 쪽부터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어. 갤러리아 쪽. 건축 설계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되게 진행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다. 현대 8차라고 하지만 옆에 한양 아파트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진도가 좀 빠르고 우선 세대수가 많지 않고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모아지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늦을 거예요. 좀 여느 집하고 비슷해요. 되게 단촐하죠. 쟁겨두는 거 되게 싫어해요. 캐비어 이런 거 없어? 없어요. 이렇게 김치를 막 캐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과일 때문에 사요. 복숭아를 엄청 좋아해요. 복숭아 때문에 이 김치냉장고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술 좋아해서 이쪽엔 술 있고 술 잘 안 떨어뜨려요. 영업하시다 보니까 술 드시게 되죠? 아니요. 제가 술을 좋아해요. 장롱 여기 들어가도 돼요. 옷이 많지는 않아요. 보면 정장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느 집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쟁겨두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정장 이 정도고요. 일상 티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신랑 셔츠. 제 셔츠도 여기 있고요. 근데 사실 침대가 없어요. 매트 써요. 큰애 아기 때 침대 쓰다가 2번이나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팔꿈치 나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쓰고 매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세상 편하더라고. 근데 진짜 평수 대비해서 방이나 거실이나 봤을 때 막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작아요. 35평인데 이래.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구축이라 그래요. 구축. 그리고 복도를 뺐잖아. 그 전용 공간이 같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벽도 두껍고 공사할 때 보니까 확실히 이런 주춧돌이라고 그래야 돼? 지지대? 이런 것들이 확실히 튼튼한 것 같긴 하더라고. 보통 커피를 나가면서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 해서 들고 나왔는데 오늘 커피를 사주셔서 바로 커피는 주로 어떤 걸로 드세요? 스타벅스 그냥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요. 저는 되게 먹는 거 모험 안 하고요. 신발도 보면 다 이게 편해 그러면 색깔별로 사는 스타일이고 이런 걸 막 여러 개를 고민하는 게 스트레스야. 텀블러도 330ml 저것만 쓰거든요. 저것도 색깔별로 해서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해서 뭘 할까 이런 거 좀 안 해. 그럴 시간에 뭐 잠을 좀 더 자든가 뭐 딴 거를 하자 주의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나가면 둘 다 나와서 인사하죠. 제가 일부러 시켜요. 엄마 일하러 가는데 돈 벌러 가는데 끄끄 나가고 다녀오세요로 건성으로 하고 다시 들어가. 그래도 꼭 시켜요. 샤넬이네요. 운동화 샤넬이고 그 구두는 운동화가 너무 되게 편해요. 검정색, 핑크색 이거 다 깔별로 신어요. 어머 이거 편하네? 그러면 고민 안 하고 사요. 구두도 똑같은 구두가 색깔별로 빨간색, 검정색, 곤색 해서 5컬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팅이 안 되면 좀 불편하지. 그리고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살기. 새소리도 들리고 해서 이런 조경 이런 게 많고. 근데 여기 연예인들이 진짜 많아서 진짜 많이 살죠. 여기 동에는 연예인분, 뭐 탤런트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저쪽 동으로 강호동님, 유재석님은 언제는 이사 갔어요. 그리고 뭐 노홍철님, 이수근, 차태현님, 아무튼 이 동네에 많이 살아요. 근데 딱히 막 그분들이 와 이러는 것 같진 않아. 보니까 그런가 봐요. 어제 오늘 재활용 일요일 월요일 어저께 그래서 싹 치웠죠 신랑이. 외제차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여기 주차 어렵다는 여기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들 똑같이 타는 것 같아. 이사님은 차가 몇 대세요? 저 2대요. 지금 타는 차 이제 매니카고 집에 세컨카로 남편 차 SUV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보통 출근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커피 안 사면 3분 4분이요. 출근을 해서도 이동하고 이럴 일이 많으니까 차를 늘 갖고 다녀요. 압구정 현대에 또 요런 차에 금수저이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완전 흙수저도 아니고 먹물수저. 흙수저 표현도 좀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워낙 어렵게 커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쌀이 없어서 이렇게 수제비만 먹었고 중학교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서 등록금을 모아 학교를 마쳤고요.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봉제 공장 다니면서 저녁에 학교 다니고 회사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뭘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등록금 말할 것도 없고 다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하면서 취업을 하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일 때 해야 될 일은 공부인 거고, 돈을 벌 땐 사회생활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만난 사람들도 달라지고 잘하면 다 살아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회생활 몇 년 하셨어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회사를 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33년 정도 된 거예요. 손님들한테도 많이 배운 건데, 좋은 거 하나 오래 쓰자주의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면 좋은 거 하나 해서 오래 쓰자. 그러니까 크게 잔푼이 나가고 막 이렇게 돈이 막 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할 때도 누가 봐도 좋은 거, 뭐 누가 봐도 비싼 거 하는 것처럼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주의입니다. 차는 어떤 차예요? S400이라는 모델이고요. S클래스에서 숏바디 디젤 모델이에요. 4륜 모델이고, 새로 나왔던 신형, 지금은 이제 한 4년 된 차량이고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했어요. 차 좋아합니다. 1억 6,900? 당시에 신차로 사죠. 중고차 잘 안 타요. 운전도 되게 잘하시던데. 운전 잘해요. 96년 면허예요, 저. 대형 면허도 작년에 취득했어요. 버스요? 네. 요즘 면허들이 보통 오토 면허 많이 따고요, 젊은 친구들이. 저는 당연히 스틱 운전인데, 주차를 직원들이 했었을 때였거든요. BMW 있었을 때 트럭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들 봉정하고, 야 이거 주차 트럭 스틱 운전 되시는 분. 그래 내가 딱 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멋있게 딱 주차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여긴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 찍었어요. 시원해. 안녕. 전시장에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손님을 받는 날인데, 저는 제 룸에서 손님을 맞이해요. 이건 뭔가요? 매년 받은, 어워드 때 받은 트로피요. 11년도에 입사해서 쭉 받았어요. 쭉 한 번도 안 쉬고. 아까 동물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자산이나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180억. 잠실 5단지 있었고, 평택에 조그만 오피스텔 2개 있고, 홍대에 건물 있고, 압구정 자가 있어요. 근데 5단지는 얼마 전에 팔았어요. 25억 5천. 그럼 이제 얼마에 샀어요? 물어봐야 되잖아. 15억 3,500인가? 대략 그냥 10억인데 세금을 많이 냅니다. 양도세 다가구 주택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인가 연장을 해줘서 세금 혜택을 좀 보면 35%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70억, 68억에 샀고요. 매수를 했고, 지금은 인근 시세, 건물은 솔직히 KB 시세처럼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인근의 최근 거래가를 하면 평당 얼마씩 해서 그런 어떤 앱은 있거든요. 그걸 추정해보면 90억에서 100억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부동산은 누가 봐도 좋고 비싼 걸 사야 돼. 비싼 걸 사야 시세 차이도 크거든. 그래서 그건 제가 아파트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것 같아서, 건물을 하고도 야, 오르는 갭이 다르구나, 이걸 실감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건물은 팔아서 현금화 됐을 때 얘기해요. 지금의 시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상품 공부하고 있어요. 유동성 있게. 부동산으로 너무 많이 편중돼 있어서 제가 현금 자산으로 채권 사두고 이것저것 상품. 월브TV 보고 홍 박사님 나온 거 있어요. 6개 상품으로 넣으라고. 그 상품으로 분산 투자를 했어요. 이 일을 아까 30몇 년을 하셨다고. 자동차는 2006년도부터 했고요. 그 전에 IT 업계에서 오래 있었어요. BMW 7년 하고 그 다음에 벤츠로 넘어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14년 차니까 차는 한 20년 됐네요. IT 업계에서 영업으로 오기까지 좀 고민되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4,300, 4,800 이렇게 연봉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남편보다 더 많았어요, 연봉이. 2004년, 2005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20대란 말이에요. 20대 치곤 꽤 많이 받았던 연봉이었는데, 그래도 회사 매출의 90%는 제가 혼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봉 받는 게 너무 좀 현타가 왔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회사를 소개한다고 회사의 재무제표나 매출 현황, 우리가 어디를 실적을 냈는지 레퍼런스 이런 거에서 제안서를 만들고, 그 만든 제안서를 갖고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서 PT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래처가 다 내 거래처인 거야. 주 고객이. 맨날 술 마시면서 그때 당시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저 연봉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농담도 하고, 흔히 말하면 개기고 막 그랬지. 왜 승진 안 시켜줘요 뭐.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돌아오는 건, 어리잖아, 여자잖아, 저기는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이번만 양보해라, 이런 식의 회유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인사철만 되면. 그리고 연봉을 남들보단 조금 더 준다 하지만 정해진 테이블이 있는 회사였다
왔다 보니까 나를 더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아, 월급쟁이 그만해야겠다.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고 전직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기본급은 적어요. 저희는 다 인센티브니까 차량을 판매하는 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 실제 소득이 되는 거죠. 10억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세전 10억이죠. 그렇죠. 첫 해 4,800 받다가 2007년 6,800을 시작으로 1억 넘어가는 건 금방이었고 2억, 3억 뭐 이렇게 계속 찍히는 게 더 놀라갔죠. 근데 뭐 세금을 거기서 뭐 5, 6억씩 내니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요. BMW에서 벤츠로 오신 것도 내가 더 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오신 것도 돈을 더 벌겠다보다는 제 발로 들어와서 차 사겠다는 손님이 많은 곳은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와 편하게 차를 팔 수 있겠구나라는 로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던 쇼룸이었어요. 기존 애들이 안 나가.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여기를 입사하고 싶은 게 제일 욕심이 좀 컸었어요. 근데 여기에 팀이 새로 생기면서 야 티오가 낫대. 그분이 과장이라니까 저는 제가 과장을 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너 대리로 와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니? 그래서 그땐 대리 사원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오자가 목표였었어요. 차장이었다가 여기 대리로 왔죠. 면접 볼 때도 그때 당시 팀장님이 대놓고 그랬어. 아니 BM에서 차도 잘 파는데 당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고 그래? 아니 남자 잡아먹게 생겼네. 기 엄청 세게 생겼네. 남자 잡는데 거기서나 먹고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래? 왜 우리랑 나눠 먹게 하려고 그래? 속으로 야 저 사람 진짜 면접을 보는데 저런 말을 한다고 완전 여성 폄하 이런 거 진짜 지금으로 치면 무슨 인권이 회부될 정도로 나를 엄청 폄하했어.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계속 그래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이랬더니 이분은 더 막 나를 더 막 자극을 했던 거야. 이를 벅벅 깔면서 면접을 한 40분 봤어. 당시 여자 딜러도 잘 없었을 뿐더러 젊은 애가 와서 너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잘해보겠다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더 나를 압박을 하셨던 것 같아. 오케이 너 며칠부터 출근해 라고 하고 전 언제나 여기 그만뒀으면 다음날 여기 출근하는 형태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기 남아있는 연차를 일주일인가 3일인가 기억도 안 나. 며칠 안 되는 걸 써면서 여기 출근일을 마쳤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집에서 전화를 다 했죠. 한 1000통 하니까 나 벤츠 살 수 있는데 살 것도 같은데 그런 손님들도 추려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양양 손님이었어요. 너무나 먼 손님. 그 손님도 기존에 저한테 BMW를 사주셨던 손님이었었고 그런데 지금 아니게 아니라 진짜 벤츠를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해서 양양 손님한테 다시 또 전화를 했죠. 그냥 오전에. 사장님 저 차 한 잔만 달라고. 사장님이 왜? 그래서 갑자기 강남에서 무슨 차 한 잔을 여기까지 오냐고 해서 내가 막 웃으면서 그냥 뭐 그 동네 마실 가는 김에 들린다고. 저 아직도 쉬고 있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 어떻게든 우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오면 안 되잖아. 선배한테 선배님 저 이만저만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만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위아래로 날 쳐다보더니 지금 당신이 나한테 계약서 받을 짬입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여기 터스 장난 아니라 터스 장난 아니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 여기 선배들이 너무 오래되시고 보통이 아니라고 했었어. 네가 잘 버티겠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을 때야. 팀장은 내가 차 팔겠다니까 좋아하는데 옆에 선배는 싫은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정리 좀 하겠는데 제가 아직은 근데 없어서 계속 읍소를 하면서 한 장을 겨우 받아갔어. 1월 17일 날 첫 출근하자마자 양양 가서 계약서 들고 가서 시승 상담하고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시승차를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제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시승차 언감생시 탈 짬도 아니어서 계약서만 들고 그냥 카탈로그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막 과일 깎아주시고 지방 손님들 특징은 가면 밥을 먹여 보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들어와서 사장님네 집 막 전원주택 해놓은 거 나한테 막 보여주시고 막 정말 차 얘기는 얼마 안 했나? 1억이 넘는 2350 팔았어요. 그래서 첫 차를 그렇게 출고한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도 그래. 야 무슨 커피를 거기까지 마시러 오냐고 막 웃으면서 그래도 계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차가 2대가 더 나왔죠. 그 사장님 차를 그 사이에도 바꾸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좋은 손님이 한 분 계셨었고 3개월 이내 3대를 출고를 해야 수습이 풀렸을 때였어요. 근데 아직 말씀드린 대로 차도 잘 모르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3개월 동안 너 벤츠 브랜드 공부도 하고 차도 좀 팔아보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수습 기간을 주는 거야. 지금의 인턴처럼. 제가 17일 날 입사를 하고 1월 말일자에 3대를 다 팔았어. 첫 차 팔고 두 번째 차도 판교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장님이셨거든. 거기를 몇 번이나 쫓아간 것 같아. 사장님 좀 팔아더라고. 금액도 잘 모르고 조건도 잘 모를 때였어. 3번째 차도 소개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말 보름 만에 3대를 다 팔았어요. 그 힘들다는 벤츠를 그때 당시. 첫 해 바로 특진을 해서 다음에 바로 과장을 달았고 금방 올라왔어요. 차장에서 팀장하고부터는 특진이란 게 없어졌고 FM대로 갔는데도 뭐 차를 빨리 많이 팔아서 팀장도 빨리 했고 단기간에 500대 클럽, 1000대 클럽도 좀 빨리빨리 했고 임원 승진도 최단기 했고 그래서 기록을 다 세웠어요. 최단기 팀장
시장에 최단기 500대 클럽에 최단기 1000대 클럽, 최단기 임원도 다 제가 기록을 세웠죠. 아직은 깬 사람 없대요. 계약은 평균 380대에서 450대 사이 했고요. 출고는 제가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20년도, 21년도 다 173대씩을 팔았어요. 저희가 이사 유지 조건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사를 계속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반 직원들보다 많이 잘해야 돼서 영업 전문 이사예요. 손님들이 간간히 야 이제 임원인데 뭐 차 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영업 전문 이사라 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연봉 깎아서 영업 시작하시고 직위도 깎아서 같이 오시고 왜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성과로 가는 직업이라서 직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빨리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곳에서 모두가 쉽게 할 거다 하지만 절대로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겠다 내지는 돈을 많이 벌겠다 내지는 차를 많이 팔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워낙 어렵게 산 터라 빨리 좀 차근차근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컸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야 너 이제 돌아갈 일 없어라고 하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금융상품을 공부한다거나 할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해도 돼? 뭐 해도 돼? 크로스로 체크하고 업체라고 치면 관련 업의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얘도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쟤도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총집합해서 결론 내리는 건 제가 직접 하는 거라 많이 알아보는 편이에요. 혹여라도 삐걱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 그렇게 해서 괜찮대. 아 그럼 하는 거야. 그냥 저 방송에서 저거 나왔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계속 두드려보고 알아보고 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더 많이 알아보죠. 예를 들면 이걸 사야 돼. 제가 콕 집어. 부동산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부동산 대학원을 나왔다 보니까 주변에 부동산 관련된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식의 조언을 당연히 다 듣고요. 최종 가서 손님하고 내지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하고 이런 내고나 이런 거 다 하고. 전화 받을게요. 유미입니다. 네. 핸드폰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걸 못 봐요. 전화를 못 받는 건 더더욱 못 견뎌할 거잖아요. 목욕탕 가면 이 세신 때미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20분, 30분도 못 있어.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을까 봐. 저는 제가 세일즈 강의 나가면서 정말 주장 많이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세일즈를 하는 초년생이면 전화만 한 3개월 정말 잘 받아보라고 그랬어. 콜백 잘하는 거, 문자나 카톡 회신 빨리빨리 하는 거. 그것만 제발 해보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네 핸드폰에는 벤츠 딜러 손님들 저 말고도 진짜 많아요. 안 그렇겠어? 우리 차 사는 손님들이 딜러가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처럼 뭐가 궁금해서 전화를 윤미애한테 1번으로 해주면 너무나 땡큐인데 내가 안 받아. 나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 또 다른 딜러한테 전화를 하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잘 얘기했어. 그럼 그 친구한테 차를 사는 거야. 그런 걸 못 견뎌해. 내가 1번이 된 거에도 너무 감사한데 그걸 못 받아서 어나더 딜러한테 가게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저는 뭘 하면 열심히 하는 말도 좋지만 저 잘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물건을 팔고 사고 제가도 해보면서 내가 궁금할 때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우선 불편하고 싫더라고. 그러면 우리 차를 사는 손님들은 비싼 제품이니까 더 할 거란 말이지. 뭐 몇십만 원짜리 사도 상대가 전화 안 받으면 확 답진하는데 근데 막 1억이 넘는 이 비싼 상품을 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더 그럴 것 같아. 일에 대한 프로 정신이라고 뭐 오글거리지만 그런 건 있어요. 우매니까 우매가 다 잘하는데 전화 안 받고 뭔가 늦어지고 답 늦게 오고 나답지 않잖아. 내가 잘 못하면 나 같지 않잖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저한테 시킨단 말이지. 뭐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와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걸 제가 매번 해내거든요. 회장님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뭔가를 시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번호도 저희 손님들이 다 예민하니까 상승 번호를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8888 이런 로얄 번호를 희망하는 손님들이 있어. 그걸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죠. 구청에 29군데를 다 전화해. 그러면 5678이면 5600번대 구청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발품이거든. 전화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서 돈 주고 사는 거고. 그런 번호를 예를 들면 그거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하지. 그리고 출근은 언제 몇 월 며칠에 해야 된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거 나는. 예를 들면 저희 차 좋은 거니까 날 받아서 시간까지 잡아서 차 받겠다는 손님들도 있어요. 무슨 좋은 날, 무슨 시에 차를 이때 여기로 갖고 와라 하는 것도 있어요. 차가 뭐 그렇게 여의치가 않을 때는 그것도 굉장한 힘든 일이거든. 근데 그건 언제나 우리가 해내는 거야. 출산 직후
직장과 직후에도 일하셨다고. 그렇죠, 진짜. 아들이 12년생이거든요. 12년 9월생인데 12년 말부터 13년식으로 S클래스가 나올 때였어요. 신차가 발표가 될 때여서 아이를 S클래스 시장 나오기 전에 가져야 돼서 출산까지 계획을 하고 9월에 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반기, 저희 연말에 많이 하고 13년식이 그 해 연말부터 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 S를 팔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막 배 불러있으면 안 되니까 아들 별명이 막 그때 S클래스였었어. 낳는 날까지 당연히 계속 일을 했고요. 배가 진짜 컸었어요. 저는 큰애도 컸지만 둘째도 배가 되게 컸었어요. 인부복도 캐주얼 인부복이 아니라 커리어 우먼 인부복 이런 전문 샵에 가서 옷도 다 그렇게 정장 인부복을 입고 계속 상담을 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도 뭐 당연히 일을 하고 출산 이제 예정일보다 한 2, 3일 전에부터는 이제 좀 휴가 들어가서 있었다가 출산 당일 전날인가 차를 출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그 손님이 차를 안 받겠다고 인도 거부를 한 거예요. 범퍼하고 차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똑같은 차고 내가 이상한 차를 드린 게 아닌데 저희는 인도 거부를 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번호판 다 달았는데 차를 안 받겠대. 그럼 어떡해? 그때는 취소 개념이 안 돼. 무조건 출고를 해야 돼. 출고장에서 1시에 뵙기로 하고 그날 아이를 날 출산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출고장에서 차 이렇게 시트 제끼고 저는 운전 끝까지 했었거든요. 벨트 메고 다 했었어. 그래서 이 시트를 완전 제껴서 기다리고 있어요. 12시 반부터. 손님이 진짜 딱 1시에 맞춰 오더라고. 그리고 시트 쭉 올려갖고 딱 해서 배가 이만한 임산부가 나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야. 아니 감독님 보시라고 색깔 다 똑같다고 다른 차들도. 그래서 내가 다른 차랑 다 보여드렸어. 이게 범퍼가 뭐 특수 재질로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색깔이 조금 이색이 나는데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다 보여드리고 했더니 이만한 몸으로 막 출고장을 누비고 다니니 우리 손님들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빨리 들어가라고. 저 빨리 들어가라고. 애나로 가라고. 빨리 사인하시라고. 그리고 사인 다 받고 출고 인사까지 하고 남편한테 오빠 빨리 밥 시키라고 그러고 삼겹살 3인분 시켜서 먹고 병원에 가면 이제 무통주사라는 마취 선생님을 미리 예약을 해서 모셔다 놔야 돼요. 전화해서 저 몇 시에 갈 거니까 마취 선생님 모셔주세요 라고 전화해두고 딱 가서 3시 15분에 딱 났어요. 단톡방에 누구누구님 등남했다고 이렇게 알리잖아요. 직원 애들이 그 전에 팀장애가 자기는 깜짝 놀래 출근장에서 분명히 나를 봤는데 몇 시간 후에 등남했다고 사진이 올라오는 거 보고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 그래서 진짜 낳는 날까지 차 출고를 했죠. 힘든 적 없으세요? 힘들어. 현타 많이 와요. 현타 많이 오고 집에서 뭐 세차하고 장 보러 가는데 미국에서 손님이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더라고. 내 손님도 아니야. 누구누구 그때 소개 손님이었는데 미국에서 차를 벤츠를 렌트를 했는데 블루투스 어떻게 연결하니? 그런 전화도 받아요. 그럼 정말 이런 전화를 나한테 할 일이야? 미국에서? 그런 날 이제 노동 좀 마시고 자고 뭐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손님도 있지만 좋은 손님도 되게 많으니까 저한테 차 사주시면서 윤미애랑 얘기하면 너무 기분 좋아, 뭐 좋은 기분 받는 것 같아, 뭐 역시 씩씩해,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또 어떻게든 하면 벤츠는 윤미애지 이러고 나를 소개를 해주고 자기 차 팔듯이 팔아주는 손님들을 보면 힘이 나죠. 그리고 그 업에서 1등하는 사람 정도는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받는 연봉이 얼마세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얼마라고 얘기해줘. 그러면 밑에 2등, 3등도 있을 거고 10등, 꼴등도 있을 거면 자기 우회 수준까지는 하라고 그래. 자기 윗단계 정도까지는. 그럼 자꾸 올라오게 되니까. 전 진짜 365일 중에 360일을 일을 하고요.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물어보거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제는 안 그래도 되잖아. 막 하는데 처음에는 옛날로 못 사는 그때로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들이 그런 게 많아서 내가 어제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 먹고 살기 힘든 건 솔직히 지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옛날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연금도 다 들어놨다고 그랬잖아.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그냥 윤미애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봐왔잖아. 나라는 사람을. 하트로 막 맨날 늘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일도 대충 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나답지 않잖아. 쟤니까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를 계속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더라고. 윤미애답지 않은 거가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윤미애라서 뭔가 컨택이 될 거고 지금 절 찾아주신 것도 윤미애라서 찾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어딘가에 또 몇 년 뒤에 이런 데서 촬영을 하면 쟤는 똑같이 살고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해 주실 것 같거든. 난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5년 뒤도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거거든. 이런 치열함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자신 있거든. 학교도 다 개근을 했지만 회사를 지금 직장 생활을 거의 25년, 30년을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차가 앞에 사고가 나고
그럼 더 빨리 나와야지. 그것까지 감안하고 출근을 하는 거지. 예전에 멀리 다녔을 때. 그때는 성남에서 목동을 다닐 때니까 말 맞다랑 앞에서 사고가 나면 막히잖아. 그것까지 감안해서 집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서 6시에 나왔어. 9시 출근인데. 내가 생각 못했던 게 있으면 막히잖아. 그래도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다. 야, 지각 안 한 게 뭐 대수야. 난 굉장한 일반적인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라서 전 꼭 제가 어필을 해요. 어디 가서도. 근데 기본인데 아닌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살을 유지해야 되니까 차를 열심히 파는 거고 그렇게 따라오는데 돈이 벌어지니 감사한 일인 거지 돈을 벌려고 막 한두 대에다가 막 손님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런 책임감과 어떤 무게감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일은 언제까지 하실?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세일즈를 하고 세일즈를 너무 사랑하는 얘기인데 저는 나중에 윤터뷰에서 그림도 팔고 내가 팔고 싶은 것도 다 팔고 할 거야. 세일즈를 너무 좋아해요. 봐서 알겠지만 너무 잘 맞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든 되게 신뢰 있게 잘 팔 것 같잖아. 그런 생각이 있고 조물주가 그런 달란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전 그걸 내가 10분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너무 행복해. 그게 뭐 부동산이 됐던 건물이 됐던 그림이 됐던 차가 됐던 세일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하는 거가 더 커요. 계속 일을 할 거라서. 월급쟁이 할 때는 회의를 느꼈던 건 혼자 PT를 다해서 손님을 다 모시고 계약을 막 몇 억씩 수주를 해도 프로젝트 팀이 같이 그 공을 받는단 말이지. 근데 자동차 판매나 이런 셀링은 극명하게 이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윤미가 잘하면 잘하는 게 도드라져요. 그래 난 그렇게 좋아. 아, 쟤 진짜 잘하네? 잘한다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더 잘하고 싶거든. 200억이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안타까워. 내가 어디 사라고 하고 하는데도 못해. 40억짜리가 아니라 2억? 1억짜리부터 그런 패턴으로 해보라고. 월급쟁이들 꾸준하게 한 달에 500씩만 벌어도 한 150억짜리 건물이 있는 거야. 월급쟁이 두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연봉 계속 10억씩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BMW 시작할 때 6,800을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는 뭐 1억 8천, 뭐 2억 3천 뭐 계속 세전 10억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반은 내고 의료보험료도 최고 구간을 내고 있어요. 거의 250 정도씩 내요. 일반 월급쟁이들 월급을 다 세금을 내요. 영상 보고 야, 차 팔아서 얼마나 버냐. 아니에요. 세금 진짜 많이 내고 FM대로 다 신고하고 다 해요. 유리지갑 직장인들하고 똑같아요. 4대 보험 되는 월급쟁이랑 대신 인센티브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 구간이 높아서 세금 떼는 구간도 제일 높아요. 최고 세율을 다 뗍니다. 다행히 영업직이니까 손님이 늘어나잖아요. 저만 해이해지지 않으면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손님이 쌓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해주니까 내가 착실하게만 잘하면 손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야 계속. 전국의 이사님이 저 포함 3명, 상무님이 한 분 계세요. 여성은 저 하나고 상무님 한 분도 남자분이시고. 자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잠실 5단지 얼마 전에 팔아서 현금화 했고요. 압구정 현대 지금 살고 있는 거 있고 또 평택에 오피스텔 2개 있고 홍대에 건물 법인으로 매입한 게 있어요. 현금 자산까지 하고 뭐 등등 하면 200억이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현금 자산도 이제는 있죠. 제가 월보TV 보고 현금 자산을 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놔서 근데 흔하게 제가 건물이 있지만 건물 100억짜리여도요. 차 띄고 포 띄고 현금 한 500 정도 남기려면 수익률 나는데 강남에선 당연히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강북이니까 그나마 수익률 뭐 한 몇백 난다고 치지만 그렇게 치면 100억짜리 있는데 한 300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월급쟁이들 꾸준하게 월급을 한 달에 500씩만 벌어도 이 사람은 한 150억짜리 건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하고 다녀야 돼.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자 내고 세금 내고 뭐 하면 남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온전히 급여는 내가 일해서 들어오는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들한테 진짜 성실하게 다니라고 그래. 한 500을 벌면 200억짜리 건물 있는 거랑 똑같아. 다만 시간이 지나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걸로 보지만 요즘 불황이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금융자산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이 좋아요. 부동산이 저는 혹여나 떨어지고 올리고 해도 그 물건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똘똘한 내 집 한 채 있으니까 그 외에는 뭔가 재테크를 할 건데 아직은 부동산 물건지를 탁 들어오는 게 없어서 한동안은 금융자산으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수저는 아니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완전 먹물수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돌아가셔서부터 인생에 고생할 걸 다 꼬마 때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아빠가 동생이랑 저랑 손붙잡고 빨간 이불 싸는 보자기에 짐을 싣고 야밤도주를 해서 옆에 동네로 이사를 와서 한잣집 지붕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등록금이 공립이라 안 내잖아요. 그때는 중학교 때도 등록금을 냈던 때라 방학만 되면 봉제공장에 알바를 하고 막 11만 원 월급 받았던 게 그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 받아서 등록금을 내면서 중학교를 마쳤고, 고등학교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냐 야간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3년은 고등학교 공장에서 일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전문대를 가면서는 포스코 중앙연구소라고 연구소에서 총무 일을 했었어요. 총무도 아니고 총무를 도와주는 일, 2년을 전문대 나왔으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닌 게 전문대 졸업하고 태진컴퓨터랜드 입사인 거죠. 그게 이제 첫 직장, 연봉 1,800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뭐 월급 10 얼마 받다가 1,800이면 얼마야 한 달에, 그거 주는 거 자체가 와 대단한 고연봉이다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런 행동들을 반복했더니 지금의 성과가 나왔다 하는 게 있나요? 치열하게 사는 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가 지금의 그냥 나를 만든 것 같고, 지금 200억가량의 자산은 절대로 월급 받아서 근로소득으로만 이룰 수 있는 자산이 절대 아니에요. 손님들이 야 너 첫 팔아서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하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단순히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재테크를 잘했어요.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고, 그거에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건 물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재테크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성남에서 언니랑 둘이 자취를 할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성남 빌라들이 1억이 안 될 때였었어요. 뭐 7, 8천 이랬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6천이 있었고 언니도 한 6, 7천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집을 사고도 남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빚을 내서 이런 집을 사고 이런 거에 대한 그릇이 안 됐었을 때였어. 와 이걸 어떻게 빚을 내가 갚아? 어떻게 이자를 내? 이런 엄두가 안 냈었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 내가 또 열심히 할 거라는 믿음, 이러면서 집을 사면서 재테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혼집이 양천구 신정동에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 2억 2천 주고 집을 샀고, 저는 집을 살 때는 빚을 풀로 내요. 지금은 이제 대출이 다 제한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못 내지만, 신혼 첫 집도 2억 2천에 산 걸 제가 2억 5천에 팔았거든요. 남편이 5천, 제가 6천, 1억 1천을 갖고 나머지 1억 1천을 빚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자가 몇백이 됐던 것 같아요. 반을 대출을 받았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처럼 막 70% 80% 못 받고 반 받은 거야 나름. 그래서 반 받고 세금까지 하면 한 60% 받았겠죠. 이 빚이라는 걸 내보니까 진짜 어깨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때는 카드도 막 쓸 때도 아니었었어요. 저는 빚을 내면 아무튼 큰일 나는 줄 알았을 때라 1억 2천 빚을 내놓고 나니 한 달에 빠져나가는 이자가 꽤 부담스러웠었어요. 그걸 갚기 위해서 뭐 첫째 때도 제가 출산휴가 별로 없이 일을 계속했지만 어떻게든 나가서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야.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저는 중도 상환하는 게 일이었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놔. 그럼 계속 콜센터로 전화해서 중도 상환을 해. 500이든 300이든 1000이든 내가 버는 족족이. 남편이 버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외식 이런 게 어딨어. 일요일 주말에 한번 앞에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다가 집에서 꺼먹는 게 외식이 다였어요. 돈 진짜 안 썼어. 진짜. 신혼도 냉장고도 다 홈쇼핑 거, 침대도 19만 9천 원짜리 홈쇼핑 거, 세탁기는 오빠네 이모가 사주고, 쇼파도 뭐 10만 원짜리, 그런 거에 돈을 진짜 안 썼었어요. 집만 내 집이었고, 결혼하면 다들 막 엄청 좋은 거 쓰잖아. 난 정말 아니야. 너무 후진 것만 홈쇼핑에서 다 사서 그걸 채웠었거든요. 지금의 어떤 이런 좋은 명품 이런 거 1도 하나도 없었을 때였고, 차도 아반떼 스포츠 중고 탔을 때였어요. 남편은 당연히 차 없었을 때고. 그래서 제가 목동에 있었을 때 1년 8개월 만에 1억 1천을 빚을 다 갚았죠. 소처럼 일하고 빚을 갚아. 그리고 그 집이 현금집이 되잖아. 그럼 그때 또 이사병이 도자요. 아 이제 상급지로 이사 가야 되는구나. 한번 경험을 해보니 이게 살아보니 집값이 오르네. 그리고 그땐 1가구 1주택이었으니까 세금도 얼마 안 내. 팔고 사고 해도 시세차익을 내가 다 본다고. 그리고 그때 목동에서 제가 서초동으로 이직을 했을 때라 겸사겸사 이사를 가자. 2,500을 벌었잖아요. 2년 반 만인가? 그렇게 벌고, 야 어떻게 아파트로 돈을 버네? 너무 신기했지. 처음 경험해본 시세차익이었으니까. 그때
그때 23평 샀었어요. 벽산 아파트. 기억도 지금도 나. 그때 사보고 이제 더 해안을 가졌지. 아, 단지가 커야 되고 역 근처여야 되고 남향이어야 되고 중층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거지. 2동밖에 없는 500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별로 안 올랐던 것 같아. 당시에 그리고 송파를 너무 3구를 너무 오고 싶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올 수가 없는 돈이었어. 그런데 송파에 또 찾아보니 풍납동이 나름 살기 좋은데 되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되게 싼 거야. 딴 데 비해서 너무 싸. 왜 이렇게 싸지? 송파에 오고 싶다는 일념하에 양천구 신정동에서 풍납동으로 이사를 5억 주고 30평대를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5억 주고 들어왔죠. 그럼 또 어떻게 단순히 생각해도 2억 5천 있고 하면 2억 5천 또 빚을 내야 될 거잖아. 또 빚을 냈죠. 그때는 BMW 서초에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꼭 선택해요. 금리가 좀 세더라도. 계속 중도상환을 할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 벌면 계속 갖고. 벌면 계속 할 거야. 그때는 전화로 하면 인출해 가세요 이런 게 됐었을 때라 지금은 내가 뱅킹으로 하지만 맨날 전화하는 거지. 뭐 500 인출해 주세요. 뭐 1000만 원 인출해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해서 또 BMW를 제가 인플루에카를 안 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진짜 나한테 명품이라는 건 하나도 없을 때였어. 신발도 미소페, 텐디 이런 거 신고 그랬을 때니까. BMW 때도. 그러면서 풍납동 집을 5억 빚을 딱 갚는 날 5억을 다 갚으면 저는 이제 현금집이 되면 상급지로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풍납동 집이 현금집이 다 될 쯤에 제가 여기를 이직했을 때인데 여기 오면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 DB를 저희가 받아요.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뭐 이런 걸 받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리센츠 주소가 너무 많은 거야. 아, 도대체 이 동네 뭔데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 우리 차를 보는 손님들이 거기 많이 산다는 건 좋은 동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센츠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러고 본격적으로 금액이 커지기 시작한 제 부동산 재테크가 리센츠부터예요. 너무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쪽 집이 너무 집값이 빠져서 제가 5억에 샀는데 4억 3천까지 떨어진 거야.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결정을 내렸어. 4억 3천에 팔고 빠지자. 그래서 여기 전세를 처음이니까 동아한가람에서 7천만 원을 빠졌잖아요. 처음으로 손실을 본 거잖아. 와, 이렇게 빠지는 거면 리센츠는 그때 당시 매매가 10억씩 할 때니까 억 단위씩 빠질 거 아니야.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전세 살아보고 실거주 매매를 하든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엔 전세로 왔어요. 그래서 6억 8천 주고 전세를 시작을 했지. 30평. 그러니까 4억 3천에 하면 또 2억 얼마는 대출을 받았겠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지. 그때 당시에. 1년 반을 살면서 당연히 또 2억 얼마를 열심히 또 벌어서 갚았죠. 그러고는 온전히 이제 현금 전세가 돼서 거의 7억 정도를 손에 쥘 때 사야겠다. 여기 살아보니 너무 좋다. 거기가 단지가 워낙 크니까 한 20개 봤나 봐요.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어갖고. 동호수별, 층수별, 방향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한 5, 6억씩 차이가 나. 똑같은 평수인데도. 로얄동에 로얄층을 샀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살게요. 계약금 보낼게요. 그랬는데 주인들이 계좌 안 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천이 올랐었어요. 그래도 나 하겠다고 내가 그러고 그 집을 계약금을 보냈지.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10억 초반에 샀던 것 같아. 기억 안 나. 리센츠 15년 11월에 매수했어. 19년 9월 16일에 매도를 했어. 4년 갖고 있었죠. 왜 사냐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다들 그랬어. 근데 나는 딱 여기 너무 살기 너무 좋아. 그리고 동호수 너무 마음에 들어. 비싸다고 할 때 산 거예요. 그러고는 더 쭉쭉쭉쭉 오르더라고.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할 거예요. 저는 언제나 물어보면 막 그래. 아니 집이 오르고 내리고 내가 실거주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가서 살면 돼. 살 때부터 내가 저기서 쭉 살 거라는 생각하고 집을 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빚을 열심히 갚으라고. 그러다 보면 오를 때도 있을 거고 내릴 때도 있을 건데 내가 실거주를 편안하게 하면 된 거잖아. 1가구 1주택이 뭐가 투자 목적이냐는 거야. 그러려면 어쨌든 집은 사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 작년 말에도 집값 더 떨어진다고 그때 물어본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 다 사라고 그랬어 내가. 오른다니까 다시. 앞으로는 빈익빈 분익부야. 모이는 데만 비싸질 거야. 난 3구만 오를 것 같아. 근데 여기 들어올 자신이 없다? 그럼 살고 싶은데 아무 데라도 사. 지금 내가 봤을 땐 제일 많이 빠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개인적인 생각은 3구만 오를 거야. 나머지는 자신 없어. 용산하고 마포까지 정도? 오르는 폭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그 메인 지역 외에는 안 올라. 집값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리를 잡는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비싼 데만 계속 비싸지고 떨어지진 않겠지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센츠 살 때도 말씀하신 대로 시장 막 올라갈 때여서 비쌀 때라고 했었어요. 4년 만에 17억 8천에 팔았단 말이지. 4년 만에 어떻게 7억을 벌어. 잠실을 2년을 자가로 살아보니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방이 3개고 우리가 애들이 남자 여자다 보니까 방이 4개짜리 가야 내 방이 생겨. 그래서 내가 방 4개짜리엔 로망이 되게 있어서 잠실 너무 살아보니 좋아서 잠실 5단지 재건축을 산 거야. 거기가 지분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200%야. 쟤네는 30평대 받으면 무조건 분담금 없이 40평대가 나와. 분담금 없이. 압구정은 한 16억 분담금 들여야 40평대를 받아요. 그래서 방 4개짜리 가겠다는 로망으로 잠실 5단지 재건축을 산 거야. 그때는 실거주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주
사주고 거긴 전세를 줬죠. 리센츠 사서 10억에서 17억에 팔고 잠실 5단지를 17년 9월 28일에 매수를 하고 최근에 팔았으니까 시세 차익 대충 봐도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압구정 살 때가 19년 11월에 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많이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알아봤지. 야, 꼭지인데 왜 사냐. 너무 비싸다. 무슨 그 쓰러져가는 아파트에다 무슨 걸 사냐. 좋게 보는 사람 진짜 몇 안 됐어. 제가 손님들도 많이 살고 그래도 어차피 똘똘한 내 집 한 채로 가면 압구정이 맞다 생각을 한 거야. 강남에서 서울에서 어딜 사. 오를 대로 올라있는 신축을 살 생각은 1도 없었고 재테크, 몸테크 한다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그때도 23억 5천에 샀어요. 당시에 전세가 5억 5천짜리 껴있는 집을 샀었던 거예요. 리센치를 팔면서 시세 차익 생긴 거를 엿다 다 넣은 거지. 그 해에 제가 승진을 해서 임원 달면서 퇴직금 정산도 받았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빚을 좀 내고 갚고 다 했던 거지. 최근에 실거래 찍은 거 보니까 40억 8천? 뭐 했고 저희 집 정도 수리 다 돼 있는 데는 42, 3억 한대요. 오르는 갭이 달라. 신정동 벽산 아파트를 시작으로 풍납동 동아 한가람을 시작으로 전세로 리센치를 왔고 전세에서 자가로 리센치를 샀고 그러면서 잠실 5단지를 중간에 샀고 다시 중간중간 송도에 무슨 분양권도 샀다 팔았고 평택에 오피스텔도 샀다 팔고 남양주에 청약받은 것도 있었고 샀다 팔고 다 시세 차익 보고 다 현금집 되면 다 팔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다 알려줘. 이게 성격에도 맞아야 되고 욕심도 많아야 되고 근성도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아. 안타까워. 부동산도 알려줘. 다 물어보면 내가 어디 사라고 하고 하는데도 못해. 빚내서 이런 거를 못해. 그래서 집은 사본 놈이 사요. 사는 놈들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사. 나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이사님처럼 근성이 있진 않거든요. 환경을 바꾸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몇 퍼센트 공감하세요? 아주 공감은 하는데 환경을 바꾸란다고. 예를 들면 우리 딸 아들한테 야 너네 우리 집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네 이제 돈도 잘 못 쓰고 돈 아껴야 돼 라고 말한들 솔직히 공감할까요? 100%야. 환경을 바꿔도 얘네가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지만 얘를 이걸 지키게 알려줘야 돼. 저는 우리 딸이 너무 막 이렇게 브랜드 좋아하고 명품 좋아 이런 건데 너무 안타깝거든.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야 우리 집이 돈도 없고 뭐 하고 야 이제 돈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한들 얘가 와닿겠냐고. 안 와닿잖아. 그걸 내가 처음에는 나 돈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집이 지금 빚이 얼마고 법인을 이렇게 냈고 가족법인을 내서 니네가 주주야. 그리고 니네한테 엄마가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선 빚이 이만큼 있어야 돼. 그럼 너 빚도 다 네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네가 돈을 빨리 벌고 자립을 해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환경을 바꾼다고 얘네가 생각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나처럼 고생을 많이 해보고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건데 뼛속까지 아니면 안 바뀌어. 어떤 사고를 어떻게 갖고 있냐 같아. 나 같은 사람 버스 운전하라고 그래도 난 하거든. 예를 들면 대형면허 땄다고 그랬잖아요. 저 처음은 대형면허 버스 운전할 수 있거든. 나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의 친구들이 너네 부자인데 여기 데려다 놓고 너네 가난한데 여기 데려놓고 환경을 바꿔봐. 열심히 할까? 물론 그런 건 있지. 회사에서도 차를 못 팔고 막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리도 이동해보고 팀도 바꿔보고 해요. 그럼 좀 후레쉬함이 있긴 한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쭉 꾸준하게 가진 않더라. 그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아야지 될 것 같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다음 지금 말했잖아. 나 먹고 살만한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돈이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 돈도 벌어지니까 나는 좋은 거고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얼마나 내가 이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돈을 모아야 이걸 할 수 있냐를 고민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워낙 못 살았던 게 되게 크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것도 크고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손님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부응하는 거지. 그게 원동력이야. 난 잘한다 하면 더 잘하거든. 제가 성남에 언니랑 둘이 살면서 반지하처럼 살고 공동 화장실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 집이 문 앞에 있었고 이렇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었고 그때 지금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들 어렸을 때 내가 보기에는 되게 무서웠던 아저씨들이 살고 막 이랬었던 이 네 가구가 쓰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게 대문 앞에 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니까 겨울인데 화장실을 가려면 바람 불면 후들거리는 그런 나무 문의 화장실이었고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냥 화장실이 있는 거 이렇게 앉아서 보는 이런 화장실 있어요. 푸세식 같은 그런 화장실. 그런 화장실이었어. 뒤에 통에서 물 내리는. 겨울이니까 이게 막히면 안 돼서 뒤에 통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게 이걸 늘 열어놨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어서 옆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 그럼 거기서 응가를 하면 그 응가가 다 튀기도 하고 누군가 볼 게 아니라 여럿이서 보는 공중 화장실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뜨거운 물을 가서 붓고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 그걸 주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너무 더러웠었어.
있었어. 언니나 나는 깨끗이 우리 당번일 땐 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우리처럼 깨끗이 안 했으니까. 근데 그 화장실에서 변을 봐야 돼. 그날은 너무너무 기억이 나. 거기서 변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구조상 뭔가 이게 밑이 지저분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변을 기마 자세로 봤던 것 같아. 거의 쭈그리고 앉질 못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집 봤겠지만 저 화장실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서 이런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저 이렇게 막 깔고 앉는 시티즈 같은 거 대고 저 볼일 보거든요. 친한 언니가 이번에 호주 여행 갔는데 내가 막 꺼내갖고 막 까니까 너도 유별나다 그러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화장실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뭐가 옮을까봐의 그 무서운 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되게 커요. 그런 옛날에 힘들었었던 때가 몇 개가 그런 게 있었어요. 화장실이 제일 커요. 집에 대한 헤이 포인트가 있으신가 아닌가? 있어요. 너무 많아. 성남이 이렇게 고바이고 말해서 되게 못 사는 동네. 뭐 성남 폄하하는 게 아니야. 제가 못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도 반지하 살 때인데 집주인 아줌마가 계단 청소나 이런 걸 조를 짜줘서 첫째 주는 몇 호, 첫째 주는 몇 호 이렇게 이걸 해주셨거든요. 그럼 언니랑 나랑 둘이 거기 살았을 때니까 그 아줌마가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다른 집들은 다 부부가 살거나 뭐 어르신들이 살거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만 여자애들 둘이 사니까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야. 왜 니네 안 하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앞에다 차를 대면 왜 차를 대냐서부터 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한 번은 집에 불러다가 우리를 앉혀놓고 훈수를 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줌마가 우리가 결혼을 했거나 이러면 이럴까? 막 이럴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래서 집을 사나 보다. 그리고 갖은 어려운 청소는 다 우리 시키는 거야. 여자애 둘이. 너무너무 짜증나서 니네가 뭐 엄마 아빠 없이 뭐 니네가 살아서 그렇게 예의범절을 모르나 본데 그런 되게 우리가 아는 그런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폄하 정말 그때 생각해보면 그 집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야 이거 집 이거 있다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로 이렇게 난리를 피냐 했는데 손님 한 분이 성남 거기 제 살던 동네에 무슨 카페로 서류를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다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 동네니까 사모님 근데 여기 왜 여기가 지금 재건축된다고 그날 하루에 딱지 나오는 걸 다 사드리고 있는 부호 사모님이었어.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다 돼서 일반 주택들 거가 나오면 계속 지금으로 좀 조합원 딱지를 사는 거야. 성남 거. 지금은 다 위례 신도시 쪽 옆쪽 남한산성역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 그때 제가 잠실 5단지를 사니 많이 그랬을 때라 제가 현금이 있었고 집을 살 때였어. 여기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성남에 집을 살까? 그래 내가 살던 동네에 내가 우리 신랑한테 오빠 여기를 그냥 통으로 살까봐 내가 막 100원짜리로 바꿔다가 그 아줌마 던지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다 사버릴까? 막 그때 농담처럼 그랬지만 물론 안 샀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을 사서 막 금연양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좀 깔려 있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성공했다, 잘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걸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부동산 매수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21세기에는 부의 사다리는 없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사님처럼 못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월브TV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월 250 버는데 어떻게 재테크하냐. 1억 만들기. 종잣돈 얼마에서 되게 단계별로 잘 나와 있더만요. 제 생각엔 월브TV만 제대로 봐서 그 종잣돈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답이야. 그걸 제대로 보고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성공할 수 있어. 너무 잘 돼 있던데? 카테고리별로. 월 250이 1억 만들기. 1억에서 10억 만들기. 7억부터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종류별로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10년을 해보면 물론 중간에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런 걸 하겠지만 제가 워라밸을 추구하지 않는 때처럼 하라고. 근데 지금 할 거 다 하면서 이것까지 얻으려고 하면 안 되지. 뭐 월급 250 받으면서도 좋은 거 먹고 뭐 인스타 하시고 여행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진짜 월브TV에서 말하는 것처럼 1억 만들고 1억 만든 거 갖고 또 뭐 투자해서 10억 만들고 10억 만들어서 또 5억 만들고 순서대로 해보시면 그게 더 현실적인 직업이라 생각하고 부동산 제발 제 거 인터뷰에도 3구만 살 생각하지 말고 인근, 노원, 중랑구, 풍락동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저렴한 곳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인터뷰에 우리 그 천 대표님 나왔을 때는 말했잖아요. 경기도권에서 좋은 전세 살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에 집 못 산다니까. 그래도 서울이잖아. 제가 아까 3구만 오를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만 윤미애처럼 아프죠. 아니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2억 2천짜리
신정동의 벽산업부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거를 상급지에서 무조건 시작을 못하니까 난 안 한다가 아니야. 서울의 외곽서부터 나홀로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현금집이 되면 또 옮기고를 해보시면 된다고. 월급쟁이 두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즘 거의 맞벌이 하잖아. 그런데 그 맞벌이 하면서 버는 대로 다 월합에 하니까 돈이 안 모아지는 거야. 저는 진짜 돈 안 세거든요. 벌어지면 모아지는 대로 그냥 또 갚고 빚이 주는 맛에 일을 하는 거야. 힘이 나거든. 빚이 3억이었는데 2억 9천 대, 2억 8천 대. 빚 잔고가 줄어드는 거에 힘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몇 천씩 아니야. 200, 300, 100 뭐 이렇게 갚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자꾸 줄여가면서 빚 원금이 줄어가는 거에 맛을 보면 그게 40억짜리가 아니라 2억짜리부터 시작을 하든 1억짜리부터 시작을 하든 그런 패턴으로 해보라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1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250만 원 월급 받아서 1억 만들기 그거 재테크 하시라고. 그럼 1억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나 물세는 반지하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그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 반지하 안 살고 계실 거라고. 대부분 경기권이나 서울에 웬만한 전세 이상 살고 계실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물론 지방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30대에서 50대 월급쟁이들이라면 정해진 월급을 받을 거고 요즘에 트렌드로 보면 월급이 저처럼 그때 뭐 200만 원 받고 이럴 거 아니잖아. 그럼 부부가 벌어서 적어도 한 달에 6, 700 되는 소득자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충분히 1억 만들기, 2억 만들기 할 수 있다고. 해외여행을 왜 매년 가? 매년 안 가도 돼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가도 되고 여행 안 가도 돼. 호텔 뷔페 안 가도 돼. 그냥 뭐 여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뭐 애슐리 같은 데 다녀도 돼. 내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 생활비로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뭐지부터 한번 다 따져보시고 하다못해 인터넷 OTT를 몇 개를 보고 있나도 봐봐.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뭐 많더만. 전 넷플릭스 하나 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OTT 많이 돼 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해. 다 빼. 유튜브도 저는 제 거 채널을 하나는 프리미엄이지만 하나는 전 아직도 광고 보는 걸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 아마 되짚어 보세요. 저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럼 월 고정비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다 없애보시고 카드도 프리미엄 카드 왜 필요해? 연회비 얼마? 바우처로 돌려준다고 다 쓴다? 100% 아니야. 그 바우처도 다 써야 나오는 바우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보고 해보면 라운지 가고 이러는데 진짜 저희 친한 참 많이 파는 상무님 갔는데 없어. 카드가 프리미엄 카드가 없어. 친한 대표도 내가 라운지를 막 가는데 없어. 걔 그냥 연회비 8,000원짜리 쓰는데 야 네가 그래서 부자구나. 그렇게 써봐야 어떤 소비를 지향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도 여전히 프리미엄 카드 없어요. 저는 워낙 카드를 많이 쓰니까 프리미엄 카드를 쓰지만 그런 것도 아마 되짚어 보시면 카드나 OTT 구독률이나 한번 다 되짚어 그런 것도 다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손님들한테도 차를 살 때 뭐 어쩌고 하면 집이 우선이죠 얘기해요. 젊은 분들 오셔서 아, 집 때문에 어쩌고 막 고민이라 그러면 집부터 하라고 그래요. 집부터 하라고 그래요. 찐 진심이야. 그래서 대기업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막 부부 막 결혼했는데 좋은 차 타고 싶지 막 와. 근데 집 이러면 고민한데 계약은 어떻게든 받고 보통 해약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안 될 거예요. 해약해드리거든요. 당연히 집이 우선이죠 하죠. 집을 사야 되는 시점에 뭐 차를 어쩌죠. 보통 보면 집을 살 때 차도 같이 바꾸고 싶어 하거든. 얘는 현금이 없으니까 할부든 리스든 렌트를 한단 말이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줘. 집 다 사시고 빚 다 갚으면 오시라고. 저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맞습니다. 제가 다 얘기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젊은 손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 차를 살 수 있어. 그때 꼭 찾아오세요. 보통은 처음 직장 하시는 분들 남양주 이쪽에 손님들 되게 많거든요. 다산 신도시랑 남양주 이쪽 신도시 생길 때 저희 이제 S전자 뭐 많이 와요. 연봉 되게 높잖아요. 그럼 우선 집이냐 차냐 되게 고민하면서 오거든. 거기다 나는 집부터 하라고 그러지. 그게 맞고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벤츠를 사주니까. 고객분들 리스트를 보면 그분들이 어느 집을 살고 있는지 그걸로 이제 집 선호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지금은 보통 대부분이 있는 집들 이 동네인데 너무나 다양해진 것 같아. 신규 손님들 같은 경우는 동작구 이쪽도 많이 오시고요. 아까 말했던 다산 그쪽 동네 친구들은 E클래스 밑에 C 밑에 작은 차들로 많이 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소개 재구매가 많으니까 기존 손님들은 대부분 이 동네에 살거나 반포 새로 진 아파트들 들어가신 분들이나 한남동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래 부자 손님들. 그분들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하는 거니까. 최근에 부쩍 많이 보인 지역도 있어요. 반포 새로 생긴 신진 아파트들. 그렇게 아파트들이 새로 올라가면 오래된 구축 살던 분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차를 바꾸거든요. 그리고 개포동 새로 올라갔잖아요. 거기 손님들도 많이 오고. 아파트 신규로 들어가면서 보통 차를 바꾸거든. 예를 들면 압구정도 새로 지어주고 하면 여기 또 차 다 바꿀 거야. 지금은 주차장이 열악하다고 안 바꾼 손님들 되게 많거든. 맨날 녹물 떨어지고 뭐 새똥 떨어지고 나뭇잎 엄청 해서 차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이제 새로 지어서 주차장도 편해지면 쫙 바꿀
올 거야 아마. 지금은 근데 그렇고 신규로 사는 손님들은 원래 오래 타면서 바꿨던 그런 손님들이라 요 근래 손님들은 다 그 동네 한남 용산 쪽이랑 동작구 쪽 오고 개포동 쪽.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너무 젊어지고 하면 동탄, 송도 이쪽도 오시기는 해요. 다채롭게 많이 와요. 제 핸드폰에 저장된 손님 6,000명 가까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걸날 사람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걸러. 안 봐도 돼. 돈 3만 원,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애한테 뭘 내가 에너지와 쓸 필요가 없잖아. 저는 손님들 오시면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여쭤봐요. 이분이 어떻게 차를 사게 됐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그날의 옷차림이나 그날의 뭐의 어떤 이슈사항을 갖고 얘기를 좀 이끌어요. 차근차근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차 얘기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오랫동안 손님들이 오시지만 차 얘기는 정말 한 5분? 10분도 안 하고 대부분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회장님 뭐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뭐가 요즘은 괜찮을까요? 최근 뭐 보세요? 뭐 이런 거 자세히 여쭤봐요. 전 진심으로 궁금하고 그분한테 정말 듣고 싶은 얘기였거든. 근데 그걸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야. 제가 뭐 주차장을 찾아봐 드린다거나 대출을 알아봐 드린다거나 손님들이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제 일처럼 제가 알아봐 드려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볼 수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진심으로 다 도와드려요. 그러다 보면 저랑 되게 유대관계가 있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솔직히 가격 50, 100만 원 차이보단 얘랑 친해지니까 하는 거야. 그런 걸로 친해지면 차를 살 것 같으면 얘한테 사는 거야. 차만 팔아서는 지금은 이렇게 차를 많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련의 것들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인 걸 그들도 알아요. 얘가 거짓말로 저러는지 진심으로 웃긴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저렇게 묻는 건지를 손님들이 알아. 뭐 예를 들면 진짜로 엊그저께 사모님 오셨는데 74세인가? 되게 나이 많으신데 큰 GLS SUV를 최고도 되게 날씬하고 너무 예쁘신데 연세가 그렇게 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모님 진짜 너무 동안이시라고. 나이 난 알았으니까. 그런 어떤 리액션이 손님도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그린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이번에 그린 색깔을 하셨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거든 나는. 운전도 이 연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심이거든. 그런 걸 그분들이 알아.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얘가 말하는 거 내가 관리 잘하고 잘 모실 거니까 지켜보라 하거든요. 전 출고할 때 쭉 잘 모실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라고. 전화 연결 잘 될 거고 고객님 서비스 할 때 제가 다 할 거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저한테 전화해 보시라고.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절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그러지. 그럼 진짜 차 여기로 보내고 저리 보내고 렌트카 보내고 뭐 등등 1년의 걸 제가 다 처리를 하니까. 사람 때문에 지친 날은 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풀고 술 마시면서 풀면 또 그게 또 해소가 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차 계약하고 뭐 손님들이 잘했다 하면 또 풀리고. 대부분 일로에서 일로 풀고 잠은 우선 잘 못 자는데 그걸 술로 빌어 자꾸 자버릇 하니까 웬만하면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 같고 그런 날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주라고 그러죠. 소주 딱 병분 먹고 자고 싶다 그럴 땐 딱 그렇게 하고 자요. 그렇게 하면 또 다음날 되면 그럼 오늘 또 더 열심히 이렇게 되더라고. 가족들도 되게 힘이 많이 돼주는 그럼요. 보통 우리 나이 때 결혼한 배우자들을 보면 여자가 좀 돈 좀 번다고 하면 남자들이 우선 사장병이 걸려요. 아 나가서 뭐 좀 해볼까? 와이프가 안정적으로 버니까 그런 거 우선 없고 씨 네가 얼마나 그렇게 번다고 날 무시해? 우리 신랑은 그런 게 없어요. 존중과 애정과 사랑을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아. 아 일하는 와이프다 뭐 이런 거야. 본인이 열심히 또 회사 다니니까 되게 우리 신랑 존경해요. 감사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와이프를 그냥 다 어그리 하잖아. 근데 우리 때 남편들은 안 그렇거든. 전화를 80에서 100통 정도 하신다 하셨어요. 사람은 몇 명씩 만나요? 하루 상담 풀로 잡히면 보통 2시간씩 잡거든요. 마라톤 상담할 때는 하루에 5팀, 6팀 받을 때도 있어요. 당직날 같은 경우 제가 최고 많이 계약한 게 하루에 5대까지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기존 손님 오고 막 이러면 정말 손님 많을 때는 하루에 7, 8팀 상담해요. 뭐 둘이도 오고 뭐 한 명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3명이 오기도 하고 뭐 하니까 하루에 2, 3팀 만나고 7일을 일한다고 하면 15에서 20명은 되겠네요. 더 만날 때도 있긴 하겠지만 1년으로 치면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이 만나시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저장된 손님 가망 고객이 6,000명 가까이 돼 있을 거야. 전화번호가 6,000. 일반인들이 잘 없어요. 여기만 6,000개지. DB 문자 보내고 하는 건 너무 많지, 더 많아. 지금은 핸드폰에 저장을 옛날처럼 다 못해요.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상담을 한 정도만 저장을 해요. 전화로 그냥 문의하거나 그냥 오늘 왔다가 계약 안 하고 가거나 이런 손님 저장 못해요. 그런 손님까지 하면 너무 많아버리고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걸른다고 걸러서 전산에만 당직 언제 만났던 손님이라고만 해놓고 여기다 저장 안 해요. 뒷판 상담
상담 아니구나. 그런데도 여기가 꽤 많아. 이런 손님 뭐 블록 처리해도 돼요. 네. 다 이렇게 출고 나간 손님들이야. 이런 손님들은 다 히스토리가 이렇게 있죠, 다. 이걸 다 써놓으신 거예요? PC에서 다 고객 관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저장된 사람들은 다 이런 손님들이라고 보면 돼. 요즘 유튜브 보면은 손절해야 되는 사람 특징, 인간관계 부질없다. 내가 성공하면 다시 사람들은 모여든다. 저는 대소사 치러보면 나와. 경조사. 결혼을 해본다거나 돌잔치를 해본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본다거나 그러면 걸날 사람,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사람들이면 그냥 걸러. 안 봐도 돼. 돈 3만 원,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대소사를 했을 때 오고 안 오고가 그게 어떤 관계의 기본이거든. 뭐 정말 경사도 많이 가지만 조사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 다 적어놔요, 저는. 왔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경제 상황과 감안해서 그 이상을 하고 오죠.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가요. 그러면서 아 얘랑은 안 가도 돼 대래 이렇게 좀 정해지는 것 같아.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경조를 많이 치르게 되거든. 뭐 누구 돌아가시고 뭐 애들 돌잔치에 뭐 결혼식에 등등등. 그러려고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성을 갖는 거라서 학교 생활도 그렇고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개념보다는 너랑 안 만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 경조사 때는 얘한테 연락을 안 하겠지. 얘가 그전에 안 왔던 친구면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얘를 안 봐지는 거잖아. 그럼 얘도 예를 들면 나한테 뭔가 상이나 뭐 부고를 보냈을 때 내가 안 가면 쟤도 나랑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좀 지혜롭게 해요. 너 안 만나 이렇게 내가 가서 공표를 하는 게 아니라. 뒷말 나올 수 아 상관없어요. 걔도 안 왔는데 뭐. 그리고 다행히 난 그런 건 또 크게 신경 안 써요. 살아보면 뭐 저번에 강의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사님 정도 되면 시기 질투 엄청 많을 텐데요. 말 많고. 많지. 뭐만 해도 뭐 난린데 그거를 다 신경 쓰면 늙어 죽어.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아닌데 제가 못 알아줘. 그것까지 다 감안할 수 없어. 그건 제 몫이야. 블라인드에 안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걸 올라오는 거 책 안 잡히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근태라든가 내가 차 파는 거라든가. 우리가 여기는 차 파는 게 예를 들면 저쪽에서 계약을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와. 상담했는데 내 손님을 가로채. 있어. 여기도 사람 상대하는 데니까 그런 거 절대 안 해. 제가 예를 들면 제 손님이야. 그럼 제 손님이야. 나는 그 손님이 나한테 산다고 그래도 안 팔아. 그런 식의 말이 나올 일을 전 하진 않아요. 저 블라인드에 올라간 게 샤넬 운동화 신고 다니는 욕쟁이 이사님 샤넬 운동화 신고 다닌다? 그 정도만 올라와. 내가 이를테면 누구를 뭘 어떻게 했까 뭐 얘가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걸로는 한 번도 블라인드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사실이 아닌 얘기로 애들이 뭐라고 하고 흔히 말해서 씹어대고 하는 걸 다 신경 써서 하면 늙어.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 아 그런갑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동안이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오빠 끌려다니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두세요? 나한테 좋은 사람하고만 관계를 유지하죠. 저는 굉장히 명확해요. 저의 어떤 손님, 저에게 차를 사준 손님과 안 사준 손님의 차이는 극명해요. 차를 사준 전자는 뭘 해도 돼요. 저 완전 차를 사주시는데 납작업들이지.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나의 어떤 손님이 아닌데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100% 이렇게 하는 거고 손님은 손님이지.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친동생이 저한테 언니는 그때 누구누구 손님 맨날 말한 손님인데 그 손님을 더 사랑해 날 사랑해 우리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홍길동 손님이지. 내가 동생이 언니 농담이지만 너무 그렇게 대놓고 그럴 수가 있니? 그래서 내가 너도 그럼 나한테 차를 사. 내가 야 손님들이 최우선이지 그걸 말해 뭐해. 당연한 거야 그거. 난 손님들이 제일 우선이야. 언제나 손님들이 우선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는 내가 좋아야 만나는 거야. 좋은 사람만 만나도 시간이 없어. 정말. 아닌 사람을 굳이 에너지 써가면서 이런 거 진짜 다 에너지 쓰는 거잖아요. 기운 엄청 쓰는 거야. 기 되게 나눠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닌 사람들하고 시간을 내서 막 만나고 이런 거 지금은 안 해요. 개인적인 건 안 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 그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술 먹고 놀아도 시간이 없어. 나하고 결이 맞는 사람들만 보세요. 사람 관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 의외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싫어. 저 사람 때문에 하기 힘들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 나랑 결이 맞고 나랑 스타일이 맞고 이런 사람하고만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10명이 있거나 1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사람하고 안 맞아. 저처럼 이 사람은 내 손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름의 어떤 포인트를 갖고 아 쟤는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고 내 일만 묵묵히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너무 땡큐고. 근데 뭐 사람이 진짜 한 10명이 있어. 예를 들면 직원이 뭐 한 80명이 있어. 거기서 2명만 나랑 결이 맞아도 훌륭한 회사야. 여기도 지금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저는 언제나 내가 존경할 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거든.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당연히 만들었으면 좋겠고, 동료하고는 열에 하나만 맞아도 아주 땡큐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 너무 혼자 외톨이로는 있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요즘 너무 핸드폰에 SNS에 이런 것만 막 보고 대부분 밥 먹을 때 다 핸드폰 보고 먹잖아. 저는 안 그렇거든요. 밥 먹을 때 핸드폰 안 봐. 너무 여기에만 빠져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그럴 나이는 아니시니까. 나 아닌 후배는 별로 거들떠도 안 봐요. 아닌 애한테 뭘 내가 에너지와 쓸 필요가 없잖아. 잘하는 친구들은 와서 찾아와. 나한테 찾아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찾아와. 그런 친구들은 너무 예뻐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잖아. 전 언제나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잘해. 우리끼리로 하면 쟤 맨날 받고 파는 거야. 마이너스 내고 파는 거야. 제가 시장 흐린다고 어쩐다 이렇게 폄하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팔지?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지? 이렇게 후자로 생각하는 애들이 잘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저는 우리 손님들 오면 맨날 돈 10,000원이라도 깎으려면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차를 이렇게 비싼 걸 사지? 어떻게 했길래 돈을 저렇게 벌었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나는 아직은. 종이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요. 야. 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근데 책 내용 같잖아요.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의 기운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경쟁사라고 불리는 타사들 다 있죠. 여기가 워낙 세계 1등 하는 쇼룸이에요. 여기 연 6,000대 이상 판매하는 쇼룸이고, 해외에서도 막 인터뷰 와요, 여기 전시장을.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차를 많이 파냐 하고. 맞은편에 아우디 있고, 맞은편에 BMW 있고, 여기 현대차 아주 야심차게, 여기 간판 하나도 없지만 제네시스 엄청 나가는. 올라가면 로터스 있고, 뭐 볼보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롤스로이스 있고, 포르쉐 있고, 벤틀리 있고. 여기가 워낙 수입차 거리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막 진짜 뭐 나름 반기준 낀다는 분들이 수입차 사러 온다 그러면 여긴 꼭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다 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오시는 손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 돌아보시고 오셨어요? 꼭 여쭤보죠. 그래서 우리 집이 마지막이면 거짓 제가 하죠. 계약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맥 빠져. 그래서 그분한테 더 임팩트 있게 다시 꼭 찾아오게끔 어떻게든 어필을 하죠. 그분은 그날 여기 와서 사는 거거든. 그 지방 손님도 저는 많은데 다 돌고 오셔요 라고 하거나, 나름의 팁이면 차 그냥 두고 가시라고 하지. 그냥 슥 걸어서 한번 도시라고 완전 하지. 좋네요. 강남이랑 주차하게 되면 힘들잖아. 그렇게 해서 또 팁 드려요. 나름 또 오게. 마이바흐 S580 3억이고요. 얘 우에 680이 3억 8,100이에요. SUV에서도 고가 GLS 580 모델이고, S클래스 엔트리 모델 1억 7천, 1억 3천, 1억 6천 고가 라인 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이바흐나 S클래스 같은 거는 회장님들이 기사를 쓸 때 쓰시거나 기업체 대표들이나 오너들이 많이 좀 하시는 편이에요. SUV 같은 거는 아이들 여러 명 태우고 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S클래스는 보통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죠. S나 마이바흐.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차 어떻게 올라와요? 저 문을 열고 닫고 하면 차 리프트가 있어요. 진짜 찐부자랑 아닌 분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차이점인지. 워낙 다양해졌어요. S클래스 비싼 거를 정말 찐부자만 산다 그런 건 아니고, 금융을 이용하면 다 살 수 있는 차거든요. 빚을 내서 하냐 안 하냐인 차이라서, 부자라서 큰 차를 사고 가난해서 작은 차를 사는 개념은 아니다. 작은 차를 사는 손님들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이 차가 나한테는 로망인 차를 어렵게 진짜 큰 맘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더 까다롭게 알아보고 따지고 하는 건 있어요. 물론 큰 걸 사는 분들이 안 알아본다 그건 아닌데, 굳이 빈도를 보자면. 근데 이제 이미 마이바흐나 GLS나 큰 걸 타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작은 차를 거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거기서 뭐 얘를 살라고 막 몇만 원을 쪼개고 이렇진 않은 거지. 이 차를 내가 사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냐 아니냐인 거지. 근데 이분들은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벤츠는 전부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까다롭게 따지고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오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지. 핸드폰에 뭘 붙이셔서 가격. 차량 가격. 네, 차 못 외워요 이거. 아직은 저는 이 오프라인이 편해. 이걸로 아직은 봐야 돼.